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허동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광복이 됐고, 그리고 남북 분당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어떻게 국제적 승인을 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남북 분단을 주도했는가? 기존에 우리 통념은요, 미국이 주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국제사적 시야를 갖고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시문이라는 시인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3.1절 날 지은 시가 있어요. 이런 시죠.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무슨 한이 남으리까.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왔어요. 도둑처럼. 김구 선생님이 광복이 온 거를 알고서 기뻐할 수가 없었죠. 우리 힘으로 광복을 되찾기 전에 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운명을 갖다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예상됐기 때문이죠. 자, 광복되기 전에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합니다.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다 휴가 가고 쉬고 있는 새벽에 진주막 북박에 6척의 항공모함이 숨어들었어요. 돌격을 일본말로 했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명을 일제히 해가지고서는 진주만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일본의 전략은 이 태평양 함대를 수장시키고 그 기간 내에 이 동아시아 일대를 다 장악한 다음에 미국과 휴전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이 이 진주만 공격을 한 거는 사실은 자충수예요. 잠자는 공룡의 꼬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깨어나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고립이니 중립이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직접 이제 미국과 일본이 맞붙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게 저희에게는 독립의 서광이 비치게 되는 그 해가 되는 거죠. 미국은 일본이 자기들을 치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진주만이 기습되기 10달 전에 이미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건데 이 책이 이 진주만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네들은 아직도 산불이 먼 곳의 일이라 생각하느냐? 이래도 아직 한국인, 만주인, 중국인들에게 일제와의 싸움은 우리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한 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서 제로센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였어요. 근데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갖다가 거의 섬멸시키다시피 하는 그 정가를 올립니다. 그때서부터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의 섬들이 하나하나 함락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제는 전쟁의 광기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태평양에서부터 발진한 B-29가 가가지고 동경,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융단 폭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단을 짜듯이 폭탄의 비가 쏟아지는 게 이제 융단 폭격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집도 사람도 모두 잿더미가 되는 그러한 소위탄이라는 게 있어요.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목숨들이 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근데도 전쟁의 광기를 거두려 하지 않았어요. 원자 폭탄 떨어져서 7만 명이 죽거든요. 나가사키 같은데 그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죽었음에도 절대로 항복을 안 하겠다. 자, 근데 1945년 7월 17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포스탐 회담이 열렸어요. 근데 이 회담 열리기 하루 전에 미국이 세계 최초의 공포의 신무기를 갖게 됩니다. 원자폭탄이 성공을 했어요. 여태까지는 미국이 갖고 있던 전략이 소련이 좀 빨리 참전해서 이렇게 극악스럽게 저항하는, 그러니까 태평양 섬 하나하나 함락시키는데 미군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좀
힘을 좀 덜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소련이 참전해야 된단 말이죠. 소련에 참전을 요청했는데 그 독일군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많이 소련이 비패해져서 이 아시아 전선에 투입되는 거는 얄타 회담 때 뭐라 그랬냐면은 8월경이나 48년 8월이나 돼야지 참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참전하게 되면 나눠 먹어야죠, 이 전리품을. 근데 이제 원자폭탄을 쥐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바뀐 거예요. 이젠 가공할 무기가 있으니까 소련 참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판도를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쥐고 나서는 전략을 바꿔요. 우리는 오랜 실험 끝에 어떤 무기보다 파괴력이 큰 신무기를 만들었고 일본이 즉시 항복하지 않으면 사용할 것이다 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통보를 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일본에 요구했는데 일본은 천황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무조건 항복을 거부하니까 7월 29일 날 최후 통첩을 해요. 그래서 원폭이 투하됩니다. 이때 34만 명의 전체 히로시마 인구 중에서 7만 명이 즉사를 해요. 그리고 13만 명이 피폭자가 돼서 후손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항복 안 하다가 하나 더 떨어진 다음에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히는 방송을 하고요. 일제 식민 통치 36년은 그렇게 종언을 거합니다. 자, 9월 2일 날 미주리오 함상에서 항복을 갖다가 공식으로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난 독립운동 투사들의 모습, 만세 부르고 뒤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때 홍명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감격을 표현했냐면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로 들릴 정도로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산천도 빛이 나고 해까지도 새빛이 난 듯 유난히 명랑하다. 근데 이런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가 죗값을 대신해서 분단이 돼야 되는데 일제가 대신 우리가 일제의 죗값을 우리가 치렀어요.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많은 이러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은 달콤하다기보다는 스티슨에 다가왔어요. 자, 38선이라고 미군 병사가 짓건 글씨를 쓰고 있죠. 종래 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길 한복판이에요. 오고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누가 그었을까요? 여태까지는 미국이 분단을 주도했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8월 14일 일본이 항복선언하기 전에 일본군 무장 해제를 빌미로 미국이 제안을 해요. 분할 점령해가지고 일본군 무장 해제시키자. 근데 이거를 스탈린이 그 다음날 오케이를 해요. 미국은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 오키나와에서 1000km 떨어진 데 있었어요. 오키나와 쪽.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오키나와에 있었으니까. 소련은 나가사키에 원폭 떨어진 다음날 두만강을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미군은 9월 18일인가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전역을 다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미국의 제안, 38선으로 해가지고 일본군 무장 해제시키는 걸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더없이 소중하죠. 근데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때 당시. 자, 그때 38도선 이남하고 바꾸고 싶었던 게 뭐냐면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홋카이도의 반쪽, 그래야지 사할린하고 홋카이도 사이의 해협을 미국의 감시를 안 받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어내려고 미국이 38선으로 나눠서 무장해제, 일본군 무장해제 하자는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스탈린이 한 그 기대, 이 홋카이도 위에 북반부를 얻고 남쪽을 이쪽에 주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물거품이 돼버린 게 며칠 안 지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역사책에서 배울 때 얄타 회담, 모스크바 삼상회의, 카이로 선언, 포스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요. 근데 안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런던 외상회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거기는 한반도 문제가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역사에 이 민족의 비극인 남북분단을 고정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런던 외상회의였다는 거예요.
왜냐? 9월 12일,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죠. 9월 12일서부터 한 달여에 걸쳐서 이 런던에서 외상회의들, 그러니까 이긴 나라들 있죠. 이긴 전쟁에서 2차 대전에서 이긴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세계를 처리할 건가. 아주 적확하게 말하면 전리품을 어떻게 가를까.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은요, 육군국이에요. 예전에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고 러시아가 이 대륙을 지배했단 말이죠. 이 2차 대전에 이제 소련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으로 뭘 달라 그랬냐면 리비아에 트리폴리나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트리폴리 집권 그러니까 그 항구를 소련의 상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차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상선이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소련 군함들이 거의 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위태롭게 느끼냐면 영국이에요. 미국도 그렇지만 지중해의 제해권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들어줄 리가 없죠.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 뻗어나오면 누가 위태로워요? 미국이죠. 일본이나. 그러니까 홋카이도 북쪽을 통치권을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독을 나눴죠. 여기에선 일본을 반쪽으로 나누자는 게 아니라 홋카이도라는 그 추운 섬, 그것도 북쪽, 그거 달래는데 그 한반도 남쪽하고 교환하자는 얘기였는데 안 준 거예요. 이제는 협조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합군으로서 일본과 독일과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연합군이고 같은 편이었어요. 이제는 서로 적대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련의 이 동아시아 정책이 바뀌어요. 그중에 9월 20일 날, 그러니까 9월 12일 날 런던 외상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요구하는 게 거절됐죠. 9월 20일 날 소련이 북한에 무슨 지령을 내리냐면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그러니까 종래에는 이승만이 정읍선언을 해가지고 단독정부,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라는 선언이 정읍선언이거든요.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에 있고 미국에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 냉전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문서고에 있던 새로운 문서들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철의 장막이 거치면서. 그런데 그거에 의하니까 9월 20일 날 이미 정부를 수립하는 지령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팔로군 있죠. 그러니까 모택동의 군대가 만주 쪽에 있었어요. 그때 중국은요, 연합국의 순정국 중에 하나예요. 국민당군, 장개석의 군대. 이 일본군하고 싸웠으니까. 근데 이 미국이 장개석 군대를 훈련시켜줬어요. 근데 이 장개석 군대의 주력이 어디 있었냐면요, 운남 쪽에 있었어요. 운남에서 만주까지 오려면요, 길이 제대로 안 뚫렸기 때문에 몇 달 걸려야 돼요. 근데 이 소련이 처음에는요, 장개석 군대, 국민당 정부가 훨씬 강력하고 훈련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모택동한테 연합전선을 펴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트리폴리랑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해요. 자, 이게 하얼빈, 만주를 점령한 소련군 모습입니다. 이때 관동군이 다 항복을 갖다가 한 무기들 있죠? 그거를 다 팔로군한테 넘겨주고 무장 지원을 해주고 이제 국공내전이 터진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46년 4월이에요. 처음에는요, 팔로군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군, 중국 국민당군의 주력은 운남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군이 수송기로 이송을 해줬어요. 이게 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군의 지원과 훈련을 받은 군대하고 붙으니까 팔로군은 기본적으로 농민군이 주력이에요. 상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졌어요. 쫓겨간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 북쪽으로 쫓겨가고 대부분의 주력은 어디로 왔느냐? 북한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북한은 팔로군의,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군의 후방기지가 되고 보급기지가 되고 중국 내전 때 그러한 병창기지 역할까지 한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재교육받고 해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 국민당군이 부패해가지고 그거 상대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대륙 자체가 공산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에 딸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려면 그 소련, 중국,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걸 관망정책이라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교훈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홋카이도 반쪽 위에 그거하고 교환될 정도의 가치밖에 남들에게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 두 나라가 바둑을 두고 있다고 보세요. 바둑을 두다 보면 대마를 잡기 위해서 버리는 돌이 있어요. 사석. 그게 우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남북 협상만 잘 됐으면, 남북이 서로 통일하자고 합의만 했으면 혹시 그때 우리가 분단되지 않고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까? 이승만하고 김구 이 두 민족 지도자가 귀국한 거는요, 광복이 된 이후에도 한참 뒤에요. 이승만 개인 자격으로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10월 16일에. 김구와 임시정부 개인 자격으로 1, 2진으로 나눠서 귀국한 게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게 11월 23일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귀국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 9월 20일 날 이미 정부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죠. 이듬해 46년 3월인가 4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돼요. 그 정부와 마찬가지예요. 자, 이승만하고 김구 선생님이요. 그때 같은 길을 걸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그때는 뭐 대통령 아니죠. 귀국을 했고, 김구 선생님이 뒤늦게 귀국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군정 치하에 있었어요. 미 군정 치하에. 그 최고 사령관이 하지 장군이었어요. 인사시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사진 두 장을 보면요. 두 분이 서로 담소를 나누고 귓속말을 나누고 저기 햇빛 받으면서 앉아가지고 있는 사이 좋죠. 그때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는 반공, 반소, 반탁, 신탁 통치 반대 이 노선을 함께 걸었어요.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예요. 예? 그랬때 임시정부를 모태로 두 분이 같이 임시정부의 대통령 주석을 했죠. 그리고 김구 주석이 임시정부를 맡고 있을 때 국민위원부의 대표였어요. 미국 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래가지고 둘이 반탁운동에 선봉했었어요. 신탁 통치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두 분이 갈라쓰기 시작한 거는 정읍선언을 하면서부터 갈라쓰기 시작해요. 1946년 6월 이승만이 이제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승만은 그 국제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 정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훨씬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 김구 선생은요, 그때 단독정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48년 4월 19일 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거기 참석해서 어떻게든지 분단을 막아보자. 하는 그 좋은 뜻, 이상을 갖고 38도선을 넘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뭐가 예정돼 있었냐면 50총선. 그러니까 남한의 정부 수립을 위한 있죠. 그 총선이 예정됐을 때 그거를 반대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참석한 내부는 실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나 김규칙 선생이나 남쪽을 대표하는 정치 실세가 아니었어요. 누가 저거죠? 하지였어요, 여기는요. 소련은 군정 치하가 아닌 것처럼 했지만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권한은 누가 쥐고 있냐면 스탈린하고 하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암만 통일을 하자고 네 분이 합의를 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자, 특히 이승만이 보기에는 말이죠.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소련이 동구에를 위성국가로 만들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유고슬라비아에서 우익 탄압을 해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종과 종교 다르다고 그게 4개인가 6개로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때 이 힘으로 장악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거기는요. 근데 그리고 이듬해 6월 폴란드 공산당의 국민 투표 결과를 조작해요. 그래서 47년 8월에 20%밖에 득표하지 못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쭉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구가 다 위성국가화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남북협상은 북한의 통일 전술에 활용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본 게 이제
이승만을 비롯한 이쪽 그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김구 선생님은 민족은 주의를 초월한다. 주의, 뭐 공산주의니 뭐 민족주의니 뭐 이걸, 그러니까 사회주의니 다 초월해서 민족이 우선이다. 북한으로 올라가기 4일 전에 한 연설에서 공산주의나 여한주의를 가진 것을 불문하고 외각, 그러니까 겉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동일한 피와 언어와 조상과 풍속을 가진 조선민족이다. 통일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면요. 임시정부 때 그 상해에서 좌우 합작해가지고 일제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 둘이 민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볼 때는 그때까지 주의나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상론을 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4월 23일 날 그 회의 결과 채택한 결의문이 4월 12일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준 연석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김일성에게 충고를 제공할 때 대하여라는 지령이 내려왔어요. 문서가. 이미 4월 12일 날 내려온 이 충고를 제공할 때 대하여에 나와 있는 내용, 어떠한 내용으로 결의문을 써라. 그게 4월 23일자 결의문에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암만 무슨 회담을 해도 스탈린이 이미 계획된 도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김구의 그 구상이 성공하려면 김일성과 김두봉이 자주권이 있었고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시 스탈린의 명령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대로 법이었어요. 성언이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구 선생이 그 이상,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통일돼야 된다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간과했던 부분이 김구 선생님이 범한 과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통일해야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때 이상으로 세웠던 거, 그거 아직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김구 선생님이 내준 숙제예요. 과제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5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제 그 선거 결과에 의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뽑히고 해서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정부가 세워져요. 그 한 달 뒤에 이미 48년 초에 북한은 이미 다 수순 밟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한 달 뒤에 선전선동에 능하니까 한 달 늦게 했지만 이미 다 군대도 만들어 놓고 헌법도 만들어 놓고 다 갖고 있었거든요. 두 개의 국가가 한반도에 등장한 거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누가 정통성이 있는가는 국제적으로 판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대는 어디냐면 유엔이에요. 자, 거기서 어떠한 인정투쟁이 벌어졌고 누가 승자였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유엔을 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50총선은 유엔 감시하에 이루어진 총선거예요. 신타 통치를 결정했던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인데 반탁 찬탁 해가지고 싸움 나고 결사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발을 빼는 과정으로 유엔을 통해서 하자. 근데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왔는데 북한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 수 있는, 그 감독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선거를 실시하겠다. 북한에서도 선거가 실시됐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을 통한 단독정부 수립은 이승만이 구사한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유엔을 통해서 그 넘기고 떠넘기고서 가려고 하기 전에 이미 정읍선언이 1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계속 미국 가서 이승만이 했던 외교 전략이 뭐냐면 유엔을 통해서 해결하자, 한국 문제는. 자, 이거는 이러한 이승만의 전략은 말이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즉 신타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국 문제를 해결했다는 미국의 종래 반침이 폐기됐다는 그림이에요. 자, 유엔은 남북한 동시 선거를 결의합니다. 47년 11월 14일. 그러니까 이승만과 미국의 전략이 주요해서 47년 11월 14일에 유엔 소청에는 미국이 제출한 유엔 주관하에 남북한 동시 선거 결의안을 갖다 채택해요. 그리고 48년 1월에 아까 얘기한 선거 감시를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입국합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저 소달구지 뒤에 보면 유엔 한이 입국을 환영한다라는 플래카드 같은 게 걸려 있죠. 자, 근데 김구하고 김규식 선생님이
북한으로 가서 남북 협상하러 갔었죠. 50총선에 반대를 합니다. 뭐라고 그때 김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 사람들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유엔이 아니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며 이제 50선거 연기를 요구하면서 올라가요. 이승만은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님을 만나서 설득을 해요. 이게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 선거가 불가능할 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이 대표들이 마음을 바꿔요. 유엔 소총회가 2월 26일 날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 수립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유엔 가미시아에 실시된 50총선에 선출된 198명의 재원위원이 만든 헌법이 이제 재원헌법이에요. 8월 15일에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돼서 취임을 하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요. 48년 10월 21일자 뉴욕 타임즈의 보도는요, 당시 우리 상황이 어떠했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의 미국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완전 붕괴 직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미국의 한 그 관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미군이 철수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소달구지 경제로 금방 되돌아갈 것이다. 당시 우리는요. 전력이 이북에서 대부분 공급됐고요. 수돗물 소독하는데 염소가 들잖아요. 그 수돗물 소독할 염소조차 없던 게 남한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 살 길은 뭐냐면요. 국제적 승인을 얻어서 국가로 인정받는 게 살 길이라고 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국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승만은 미군 철병을 요청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8월 15일 날 우리 정부 수립을 하잖아요. 근데 8월 11일 날 재헌국회의원들 중에 외교통이 있었어요. 장면 나중에 2020 때 국무총리 한 분이죠. 이 양반을 수석대표로 임명해요. 임명해가지고 유엔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왜 장면을 갖다가 임명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이 막전 막후에서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발휘한 게 바티칸이에요. 그러니까 바티칸이 이 교황 대사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보내요. 그게 거의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티칸의 힘을 얻어야 뒤에서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전략이 밝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 세력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바티칸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럼 바티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누군가?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그 스승이 장면 총리였어요. 일제시대 때 동성학교가 신학교 역할을 했거든요. 가톨릭의 저게 있었습니다. 끈이. 한국 가톨릭계의 대표격인 가톨릭이 지지해서 올린 정치가 가톨릭 쪽 지도자 중에 대표가 이제 장면이었단 말이죠. 미국 유학됐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거기를 수석 대표를 시킨 거예요. 당시 뚫을 내면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영연방이 반대를 했어요. 영국이나 인도 이쪽이. 그리고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이런 반대를 뚫어야 됐던 거예요. 승인 외교를 하려면. 자, 그래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리던 곳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이어궁이에요. 여기를 이제 향해서 떠나요. 9월 달에 떠나가지고 1948년 9월 20일부터 12월 12일이 회기예요.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야지만 한국이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되는 건 말이죠. 이걸 얻어내려면 꽤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요, 거기 대한민국 여권, 외교관 여권 1호예요. 거기 영문으로 써 있는 거고 한문으로 써 있는 거고 파견 저게 달라요. 영문을 보시면요, 바티칸 파견 특별대표예요. 유엔 총회 대표이자 바티칸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뒷면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장면 수석대표 사진이 보이죠? 그 옆에 보면 키가 몇천몇천, 눈동자 갈색, 머리칼 색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지금 유엔 3차 총회에 앉아있는 우리 대표예요. 가운데 있는 분이 장면 수석대표, 그 옆에 있는 분이 조병옥.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디 앉아있냐면 방청석에 앉아있었어요. 왜 그랬죠?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들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청석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3개월 회기 동안 공적으로 만나서 로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12월 7일에야 교섭 상대국 대표들 공적으로 만나서 외교 활동을 갖다가 전개할 수 있어요. 12월 12일 날 결의안이 투표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던 건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기간이었어요. 자, 대표단에게 있던 장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요. 국내 정정이 불안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14연대 반란이라든가 4.3 이후에 이 억울한 희생이 있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잡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내 정정들이 불안한 데다가 국회에서 말이죠. 10월 13일 날 외군 철퇴안에 동의안이 가결돼요. 미군 철수하는 게 동의안을 가결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전등합격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안팎의 어려운 상황들이 이들에게는 외교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짐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승인 결의안이 회기 최종 기간인 12월 11일에 닷새 전인 12월 6일에야 인류위원회, 정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거기 토의를 시작하면 소련의 반대, 그 위성국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호주, 인도, 영연방 국가들 있죠? 여기서 미소 공의 결렬 이후에 입장이 달랐어요. 미소 간의 문제일 뿐 우리 문제 아니다. 소위 자유진영이라고 분류되는 쪽에서도 입장이 달랐고요. 그리고 미국 영향하에 있는 중동 국가들 있죠? 여기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독립안이 우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상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저거 되는 건 중동 쪽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거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니 아랍권 국가들이요. 이스라엘 독립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 승인을 반기지 않았어요. 자, 이거를 가서 사정을 하고요. 설득을 하고 교황청의 지시로 그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티칸의 외교관들 있잖아요. 사제들. 이 마쿠에서 엄청나게 지원 사격을 해줬어요. 그런 도움이 있었어요. 그 결과 12월 10일 회기 마지막 날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획득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때 바티칸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특히 그 투표 표결을요. 가부를 이제 하나하나씩 대표를 해서 대한민국 승인 예스나 노냐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찬성 승인 하면은 이 체크를 하고 반대하면 거기 체크를 한 표예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이상한 사인 보이시죠? 그게 덜레스 사인이에요. 찬성 48표, 반대 6표. 반대 6표는 소련과 그 위성국이에요. 동구. 그리고 기권 스위스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승인이 됐다라는 걸 기념하라고 전해준 그 표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 대한민국 그 승인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러니까 소련이 낸 북한 승인안이 올라왔어요. 저 반대로 반대 48, 찬성 6, 기권 1로 북한 승인안은 부결돼요. 즉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인정이 된 거고 그래서 불과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6.25 남침이 있죠. 그때 유엔군이 파병되는 합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유엔이 세우고 유엔이 지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제들 사이에 장면 수석 대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이유가 뒤에서 바티칸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성공한 이유, 지금 바티칸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덜레스하고 장면 수석 대표하고 상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두지휘를 그러니까 마쿠에서 외교적으로 코치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정식 전문 외교관들이 아니죠. 이분들이 그 대한민국 대표단은요 구미위원분이 이런 데서 활동한 외교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정식 외교 부대에서 이거 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걸 뒤에서 코치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대표단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거.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서 이뤄낸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가 오늘에 주는 교훈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이 암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 치고받고 하는 정쟁이 이게 참 심하죠.
그 골이 깊고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통합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또 나뉜다라는 거. 이게 건국사에서 보면요. 김구와 이승만 이 두 민족 지도자가 갈라섰죠. 다시 손잡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으로 지키고자 했던 건 임시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공화국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두 분 다 공화국을 세우는 걸 꿈꾸고 거기에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이상을 쫓았고 한 분은 현실을 쫓은 거예요. 현재 우리는 그 두 분이 다시 손을 맞잡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서구가 300년 걸쳐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60년 만에 우리가 이뤘다고 자랑스럽다. 이걸 자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요, 시장 경제에 초석을 놓고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분으로 붙여요. 반면 김구 선생님은요, 백범 선생님은 소련의 기만 전술에 말려가지고 이상만 쫓다가 그 현실을 못 본 시대착오적 정치가로 폄하돼요. 반면 통일국가의 완성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보면 김구 선생님은 그 당위성을 일깨우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우뚝 서요. 그렇지만 이승만은 분단, 고착화를 초래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단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식이 긍정과 부정이 충돌을 해요. 자, 김구 선생님이 잘못한 거는요, 국제정세 잘못 읽었어요. 그런 우를 범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잘못한 거는요, 4.19 혁명이 올 때까지 문민 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도입했지만 그걸 독재를 하는 과를 범했어요.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의 편차는 우리 시민사회에 난 정체성의 균열에 골이 얼마나 깊고 이 큰가 균열이요. 그걸 잘 보여줍니다. 청관호 선생님이라고요. 굉장히 올곧은 지식인이셨죠. 이분이 한 말이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게 아닌가. 뭐라 그러셨냐면요.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발견하는 아량과 관용으로.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아량이 필요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총결산해서 플러스 편이 크면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흠을 말하는 것이 좋다. 공 7개 말하면 과 3개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다. 그렇게 보면 두 분에게 공통된 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 이거의 이상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죠? 2강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법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 그랬죠? 자, 우리 지금 현행 헌법에 전문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시헌법에 보이는 민주공화국의 국가 형태가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해야 돼요. 1941년 6월, 그러니까 진주만 나기 직전,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주미 외교위원장 겸 주미 전권대표로 이승만을 임명했어요. 둘이 그때서부터 한기를 본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의열투쟁이나 무장독립을 했죠. 이쪽은 외교를 했죠. 그죠? 두 분이 방법은 달리했지만 독립이라는 저기 위해서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사진이요. 보면은 1946년 봄에요. 민주위원, 그러니까 미 군정에 위촉한 그 입법기관 같은 거예요. 거기 회의를 끝내고 나와가지고 두 분이 악수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고도 이게 포토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맞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맞잡은 사진입니다. 두 분이 다시 손 잡고 시민사회도 화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건국의 아버지들로 만들면 된다.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공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통일이죠. 숙제, 과제, 건국이 미완일 수 있어요. 두 분이 합쳐져서 건국의 아버지들로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갈라진 역사 기억, 충돌하는 역사 기억을 해소하는 하나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임정이 수행했던 독립운동의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때 1919년부터 6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과 1940년부터 5년간 주석을 맡은 김구 두 분 모두 건국의 아버지들이라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일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세 일개의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서 자기들은 살아있는 신, 현인 신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서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그래서 신국이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앞에 정권 부정해요. 그죠? 토막토막 다 잘라버리면 도대체 5,000년 역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앞을 쳐버려서 뭐가 되겠느냔 말이에요. 이어야죠. 적어도 중국은요, 마오쩌둥이 찍고 난 이후에도 중국 건국기념일이 쌍십절일 거예요. 그때 옆에 손문의 사진이 같이 걸립니다. 적어도 삼민혁명, 그 손문의 이상서부터, 그러니까 서세 동점에 맞서서 서양 세력의 서양 제국주의에 맞춰서 싸운 우리로 따지면 구한말 때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이렇게 늘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건국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승만과 김고 두 민족 지도자 모두를 기릴 때 시민사회에 충돌하는 역사 기억도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6월 25일 새벽이었어요, 아침. 전차 242대예요. 20만 병력의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들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의 철수나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 항미 원조, 중공군의 개입이죠. 그래서 중국이 공세를 취하니까 미군이 철수를 단행하는데 이승만은요, 우리의 살 길은 태평양 동맹, 나토와 같은 그거를 체결해 주든가 상호 방위 동맹을 맺든가 한국을 지키겠다는 걸 공개 서약하든가